나가세요, 당장요. 아들의 잔인한 말 한마디가 풍요로워야 할 명절을 제게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저, 박선희. 아들이 성공하고 판사 며느리를 얻었을 때 저는 세상 모든 한을 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낡은 아파트마저 탐내는 아들 부부의 탐욕이었죠. 어느 추석 촌스럽게 굴지 마세요. 라는 모진 외침과 함께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저는 우연히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년 전 아들 몰래 사두었던 쓸모없는 시골 땅이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것을 되찾을 희망. 제 마음에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아들 정우는 태도를 바꿔 저를 찾아와 가증스러운 효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뉘우침이 아닌 돈을 향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모르는 척 받아주며 변호사 강태준과 함께 완벽한 복수의 덫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결전의 날,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산을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백억 원의 땅 문서가 아닌 단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것은 내 효심의 가치다. 그리고 어미의 마지막 도리를 저버린 아들에게 이 어미가 내리는 마지막 판결이다. 과연 아들 정우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돈이 낳은 비극 속에서 피어난 저의 통쾌하고도 슬픈 복수극. 제 가슴을 울린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발 제 체면 좀 깎아먹지 마세요. 여기 장인 장모님도 계시잖아요. 아들 정우의 날선 목소리가 시끄럽던 거실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풍성해야 할 추석 명절상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들린 숟가락을 거칠게 빼앗으며 말을 이었어요. 자꾸 그렇게 촌스럽게 구실 거면 나가세요, 당장요. 나가라는 그 세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유독 아픈 손가락이라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키운 내 아들이 지금 사돈 식구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앞에서 이 늙은 어미를 집 밖으로 내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정우가 뱉어낸 그 모진 말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단 한마디가 될 줄은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참으로 그럴듯한 제안에서부터였죠. 몇 해 전 추석을 앞두고 며느리 서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친정 엄마도 오시기로 했거든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원래 명절이란 시댁에 먼저 와서 차례를 지내고 그 후에 친정에 가는 것이 순서 아니던가요? 그런데 사돈과 시어머니가 한 집에 모여 명절을 쇠다니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서진이의 제안은 양가 어른을 모두 배려하는 참으로 기특하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30해, 하나뿐인 딸은 멀리 호주에 있으니 명절이면 늘 외로웠거든요. 아들 정우의 얼굴이라도 뜯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합동 명절은 올해로 3번째였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 자리는 결코 평등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추석을 앞둔 어느 수요일, 저는 어김없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육수와 정성껏 다듬은 나물들, 직접 짠 고소한 들기름까지 바리바리 싸들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 서진은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고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또 이런 걸 다 싸우셨어요. 백화점 가면 다 파는데 그냥 몸만 오시라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감추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이미 안주인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사부인이 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오셨네? 우리는 벌써 동그랑땡 반죽 다 끝냈는데.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부엌 한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꼬박 이틀간 부엌대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부인은 소파에 앉아 며느리와 이야기꽃을 피우며 제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내렸습니다. 아들 정우는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장모에게 달려가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아니라 사돈댁에 들인 대릴 사위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모든 굴욕을 참아내는 동안 며느리 서진은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아파트에 대한 탐욕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예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정우 씨 명의로 넘기고 저희랑 같이 사시든지 해야죠. 며느리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며느리 서진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남겨준 재산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아파트였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동안 제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아, 내가 내게 해준 게 얼만데 이제는 내 마지막 집까지 탐을 내는 것이냐? 내가 내게 보태준 돈이며 손주 학원비만 모았어도 이만한 아파트 한 채는 더 샀을 게다. 제 반격에 거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바깥 사돈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불쾌하게 변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 정우가 제 말을 끊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장인 장모님 앞에서 지금 무슨 망신을 주시는 겁니까? 아들의 고함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느냐? 내 처가에 돈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고 이 어미가 가진 마지막 집 한 채는 그렇게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는 말이다. 제 호소에 아들 정우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체면 좀 깎아먹지 마세요. 여기 장인 장모님도 계시잖아요.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들은 제 손에 들린 숟가락을 거칠게 빼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촌스럽게 구실 거면 나가세요. 당장요. 나가라는 그 세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죠. 숟가락을 놓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혔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72회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닫아버리는 소리처럼 귓속에서 오랫동안 아프게 울렸어요. 저는 손에 든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간신히 쥔 채 차가운 아파트 복도 위에 버려졌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사돈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압도한 것은 제 귀를 떠나지 않는 정우의 그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가세요. 당장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제게 돌을 던졌다면 덜 비참했을까요? 아들 정우의 포악한 말 앞에 그 누구도 제 편에 서지 않았죠. 그들의 침묵이야말로 정우의 행동에 대한 완벽한 동의였고 제게 내려진 사회적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가장 앞에서 칼을 휘둘렀고
나머지 모두는 그 피를 닦아줄 준비를 하는 공범자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힘조차 없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걱정하며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복도 어딘가에서 나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발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손등으로 급히 훔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휘청거리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텅 빈 거리에는 낙엽만이 바람에 뒹굴고 있었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제 집이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는 텅 비고 굶주린 제 마음처럼 흉물스럽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켜온 작은 성, 그곳은 제게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아들이 던진 그 모진 말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상처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파트 명의나 넘기고 나가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숨이 턱 막혔어요. 눈을 감자 아득한 과거의 기억들이 흑백 사진처럼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었죠.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정우는 막 교복을 입기 시작한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무게중심은 온전히 아들에게로 쏠렸어요. 혹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기죽을까 매일 아침 교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혔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정우에게는 철마다 메이커 운동화를 사신겼죠. 제 옷은 늘 시장에서 얻어온 낡은 옷이었지만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어여쁜 판사, 며느리까지 얻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산 모든 한을 아들이 한꺼번에 풀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네 신혼집 대출금을 갚는데 한 푼이라도 보태주려고, 하나뿐인 손주, 영어 유치원비라도 대주려고 허리가 휘도록 남의 집 청소를 했죠.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체면 깎아먹지 마라. 촌스럽게 굴지 마라. 그리고 나가라. 라는 말뿐이라니. 억울함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어느새 제 근처에 있는 단골 부동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제게 충청도 땅을 소개해줬던 오랜 친구 최만호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명절이라 문을 닫았을 줄 알았는데 가게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가 닫힌 유리문을 뚫고 제 귓가에 날아와 박혔어요. 최 사장, 이번에 충남역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되는 거 알지? 아주 대박이야. 거저준데도 안 가질 똥값 땅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니까. 충남역 신도시, 홍주, 예성? 제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둔 땅이 바로 그곳, 충청남도 홍주와 예성에 걸쳐 있는 쓸모없는 야산과 논밭이었으니까요. 저는 홀린 듯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최만호 씨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고, 선이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저는 최만호의 인사를 받는 둥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사장, 방금 그게 무슨 말이야? 충남역 신도시라니? 거기 개발되는 거 진짜야?
제 다급한 모습에 최만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소식 못 들었어? 뉴스에도 나오고 동네 난리도 아니었는데. 내가 사둔 그 땅, 바로 그 혁신도시 중심부야. 지금 개발 계획 거의 다 확정돼서 보상 절차 들어간다고 난리라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최 사장, 그럼 내 땅 지금 얼마나 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만호는 주파나를 튕기듯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내가 가진 땅이 전부 합쳐서 몇 평이었더라? 내가 어림잡아도 최소 수십억은 훌쩍 넘을걸. 정확한 건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넌 이제 강북의 작은 아파트 할머니가 아니라 강남 빌딩주 부럽지 않은 땅 부자야. 이 사람아. 수십억? 제 평생 만져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줌 더 얻으려고 굽실거리고 평생 1,000원짜리 한 장 마음 편히 써보지 못했던 제 인생의 수십억이라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최만호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부동산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장롱을 열고 먼지가 쌓인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누렇게 바랜 땅 문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저 묻혀두기만 했던 종이 쪼가리들이 이제는 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이 되어 눈앞에 있었어요. 아들 정우의 모진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요. 며느리 서진의 비웃음 섞인 얼굴이 떠올랐죠. 어머님이 가진 게 뭐 있다고? 그리고 제 통장에 꽂히던 돈을 당연하게 빼가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땅 문서를 든 채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서러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고 헌신짝처럼 내쫓은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죠. 낡은 종이 상자. 그 안에서 20년 넘게 잠자고 있던 땅 문서들은 이제 제 미래를 뒤바꿀 거대한 가능성이 되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저는 상자 안에 있던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최만호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죠. 절망에 못 이겨 헤매던 걸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패를 확인하러 가는 비장한 걸음이었습니다. 최만호는 이른 아침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내밀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 그 심정 내가 다 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내가 가진 보물들이 어떤 놈들인지. 그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선이야, 이리 와서 봐. 내 땅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중심 상업지구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로 그 한복판이야.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강남 빌딩 부럽지 않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최 사장, 나 좀 도와줘. 이 땅 아무도 모르게 가장 비싼 값에 팔고 싶어. 그리고 그 돈 내가 어떻게 쓸지는 그때 가서 내가 결정할 거야. 제 단호한 말에 최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선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일단 이 동네 최고의 세무사랑 변호사부터 알아보자. 이런 큰 돈이 오가는 일은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뒤탈이 없는 법이야.
최만호가 소개해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강태준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 자녀분들이 나중에 어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재산을 멋대로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딱 3가지로 정리해 주었죠. 첫째, 가지고 있는 땅과 집을 가장 좋은 값에 가장 빨리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것. 둘째, 그 과정에서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큰 돈을 아들 정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오직 제 뜻대로만 쓸 수 있게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어머님 재산을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금고로 옮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아드님은 더 이상 그 금고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한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복수의 그림은 점점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히 아들에게 돈 한 푼 안 주는 소극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 정우가 제 재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일말의 기대와 권리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 정우에게는 단 한 푼도 먼지 한 톨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아이의 기대를 완벽하게 부숴버리고 싶어요. 제 단호한 말에 강태준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법률 지식을 동원해 완벽한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죠.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 가장 좋은 옷가게로 향했죠. 늘 아들 옷, 손주 옷만 사봤지 제 옷을 사본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점원의 의아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가장 화사하고 고상해 보이는 투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값비싼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는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설지만 꽤 근사해 보이는 한 여인이 서 있었죠. 새 옷을 입고 고급 미용실에 들러 단정하게 머리까지 손질하고 나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아들 정우였습니다. 며칠 만에 걸려온 전화였죠. 이젠 더 이상 아들의 전화에 가슴 졸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으세요? 수화기 넘어 아들 정우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섞여 있었죠. 왜 전화했느냐? 제 차가운 목소리에 정우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아직도 화나셨어요? 제가 그날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나 봅니다. 제발 노여움 푸세요. 가증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 절연을 선언하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저는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아들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명의를 제 뜻대로 넘겨받기 위해서는 일단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지금 집 앞이다. 할 말 있으면 와라.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정우의 고급 세단이 쏜살같이 달려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우는 제 모습을 보고는 잠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늘 후줄근한 옷만 입던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으니 놀랄 만도 했겠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어디 좋은 데 다녀오세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과일 바구니를 꺼내 제게 내밀었죠.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러니 제발 화 푸시고 예전처럼 웃어주세요. 정우는 제 손을 잡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진심 어린 뉘우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오직 아파트와 돈에 대한 탐욕만을 읽을 수 있었죠. 저는 정우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정우야, 네.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너 왜 화났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제 질문에 정우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말도 마세요, 어머니. 제가 사돈댁 앞에서 어머니께 큰 소리 친 거, 그게 잘못이었죠. 아니, 넌 틀렸다. 저는 정우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가 사돈댁 앞에서 내게 소리친 건 내 잘못의 전부가 아니야. 그건 내가 평생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보여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지. 너는 평생 나를 내 체면을 깎아먹는 촌스러운 늙은이로 내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왔다. 안 그러냐? 제 정곡을 찌르는 말에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됐다. 더는 듣고 싶지 않구나.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 나는 다 안다. 내 그 가증스러운 사과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뭔지도. 하지만 정우야, 이제 소용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나 또한 내 어미가 아니니 오늘부로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정우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판은 완벽하게 짜였고 남은 것은 이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마지막 막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준비한다는 폭탄 선언을 한 이후 아들 정우와 며느리 서진의 효도 경쟁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내 주위를 맴돌며 내 재산이라는 먹잇감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나는 그들의 역겨운 위선을 모르는 척 받아주며 내 복수의 무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9시 뉴스. 텔레비전 앵커의 상기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충남역 신도시 개발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가가 수십 배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끝나기 무섭게 아들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어머니, 땅 진짜 대박 났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 땅이 그 개발 구역 정중앙이래요. 이제 우리 억만장자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땅이라며 멸시하던 그가 이제는 제 땅을 서슴없이 우리의 것으로 칭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들 정우는 낯선 남자 2명을 대동하고
우리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게 그들을 소개했어요. 어머니, 인사하세요. 이쪽은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무사고요. 이쪽은 유명 자산관리사입니다. 이제 우리도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으니 전문가들의 관리를 받아야죠. 기가 막혔습니다. 저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멋대로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정우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박한 소란을 묵묵히 지켜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네.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나는 이런 복잡한 건 잘 모르니 너희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다오. 내 말에 정우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어요. 역시 우리 엄마는 순진해서 속이기 쉽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아들이 끌고 온 전문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제 앞에서 재산이 어떠니, 세금이 어떠니, 투자가 어떠니 하며 자기들끼리 떠들어댔죠. 저는 그저 귀찮다는 듯 혹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소파에 앉아 뜨개질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정우는 더욱 신이 나서 날뛰었어요. 그는 이미 400억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에게는 외제차를 사주었고 자신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 다녔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변호사 강태준과 함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완전히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순간 법적으로 이 모든 부동산의 소유주는 어머님이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과 연계된 신탁회사가 됩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저는 신탁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고 찍히는 도장 소리가 제 복수의 완성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시내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는 제 말에 정우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알겠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드디어 유산을 분배하려는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되자 저는 변호사 강태준과 함께 한정식 집의 가장 좋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얼마 후 잔뜩 멋을 낸 아들 정우와 며느리 서진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죠. 저와 강 변호사를 보고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좋은 곳으로 부르셨네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내 법률 자문을 맡아주고 있는 강태준 변호사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모셨다. 변호사라는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지만 정우는 이내 그것을 탐욕스러운 미소로 바꾸었습니다.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지고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탕 한 술을 뜨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정우야, 네.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만약에 말이다. 내가 가진 땅이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면 그래도 너는 지금처럼 내게 효도했을 것 같으냐? 제 돌발적인 질문에 정우와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돈 때문에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유일한 어머니시잖아요. 뻔뻔한 거짓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 미련마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을 낼 시간이구나.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강태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우 씨, 서진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박선희 여사님 명의로 된 충남 홍주 및 예성 일대의 모든 토지와 현재 거주 중이신 아파트의 소유권은 지난달 일자로 대한 신탁에 전부 이전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정우가 제게 소리치자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변호사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그리고 신탁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모든 대금은 박선희 희망재단 설립 기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단 기부라고? 그걸 다? 정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내 몫도 물론 남겨두었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유산이다. 정우는 홀린 듯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절망을 넘어선 경악으로 일그러졌죠. 이게 뭐예요? 저는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 효심의 가치다. 그리고 어미의 마지막 도리를 저버린 아들에게 이 어미가 내리는 마지막 판결이다. 어머니, 법적으로 제 몫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라도 받아낼 겁니다. 정우의 마지막 발악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소송하거라. 하지만 내가 그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아낸다 한들 너는 평생 어미를 등친 페르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게다. 과연 그 돈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뒤에서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제 인생을 짓누르던 무겁고 칙칙한 모든 것들이 그 숨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한 해방감. 72회 만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태준 변호사가 마련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박선희 희망재단 출범식. 제 이름 석자가 걸린 현수막 아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맑고 단단하게 기자회견장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을 저처럼 평생 고생만 하다 기댈 곳 없이 늙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담담한 미소로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며칠 사이 깡마르고 초췌해진 아들 정우가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제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우의 처절한 울부짖음에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정우를 부축하게 하고 마이크를 통해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저 아이는
제게 가장 큰 아픔과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아들입니다. 부디 저 아이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배우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아파트를 처분했죠. 모든 짐을 정리하던 날,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갓난아기인 정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 한 장만을 조용히 제 주머니에 넣었고 나머지 사진첩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강태준 변호사가 추천해준 도심의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어요.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혹은 자신만의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멋진 노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고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흙 묻은 호미 대신 부드러운 붓을 잡고 기름때 묻은 행주 대신 깨끗한 화선지를 마주하는 살. 낯설었지만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얼마 후 최만호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우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정우, 그놈 회사에 사표까지 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야. 외제차도 뺏기고 강남 아파트 계약금도 날리고 며느리랑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더구나. 지금은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막노동판을 나간다고 하던데. 수학이 넘어 최만호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 한구석이 쌉쌀하게 아려왔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한 연민이 먼저 밀려왔죠.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그 아이가 비참하게 무너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소문 끝에 정우가 일한다는 공사장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바라본 아들의 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수척했으며 한때는 명품 옷만 입던 몸은 흙먼지 묻은 작업복에 감싸여 있었죠. 정우는 힘겹게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다른 인부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 없어서 저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을 꺼내 조용히 불을 붙였습니다. 사진은 순식간에 검은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죠.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정우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도 함께 타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걸로 정말 끝이다. 추석날 아들 정우가 제게 뱉어낸 그 모진 말 한마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말은 저를 묶어왔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준 열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박선이라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을 향한 용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뼈아픈 경험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는 진짜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를 함부로 대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타인과 나 자신을 향한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지켜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